제 이 보고서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을 다루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여러분들이 흐름을 따라오기 편하도록 제가 순서나 이 내용들은 어느 정도 드러낸 사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수정을 가한 것이고, 많이 수정이 된 경우 또는 개인 의견이 들어간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순수하게 원문만 보고 싶다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원문을 보시면 됩니다. NFT의 잠재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온 보고서였고요. 지금까지 어쨌든 블록체인 가져왔던 방향이나 큰 맥락, 이거를 어떤 분들이든 내가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든 투자를 안 하려는 사람이든 이 블록체인과 최근 동향,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유망한 것, 그리고 실제로 투자 산업에서 그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를 정리해 놓은 게 보고서가 마침 딱 어제 나와가지고 가져온 게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자, 그림 딱 보면 뭐예요? 블록체인 벤처 투자, 요즘 말로는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로도 굉장히 유명했죠. 새롭게 이제 작게 자기가 직접 사업을 꾸려서 성장시키려고 스타트한 이 벤처 투자가 이제 작년 1년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무려 9배나 성장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이 사람이 사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 좀 투자해 주시죠 하면은 VC라고 해서 벤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일반이나 기업들이나 아니면 어떤 국가의 공인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돈을 받아서 유망한 저 사업은 잘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스타트업, 이런 회사에, 작은 회사에도 투자를 해주는 걸 전문으로 하는 거를 VC, 벤처 투자자라고 하고, 이제 요즘 말로 쉽게 스타트업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곳들이 실제로 투자하는 곳 중에 분류를 해봤을 때 블록체인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곳한테 투자하는 금액이 작년 대비 9배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제 증권사, 은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대기업 에서 투자를 하는 거 말고 벤처 투자자들이 아까 돈들을 여기저기서 끌어온다 그랬죠. 개인, 기업, 공공기관 또는 국가에서 이제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부탁받는 금액, 이런 것들 있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작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벤처 투자라는 게. 자, 그런 곳들이 한 번에 9배가 투자하는 금액이 늘었다라는 건 뭐예요? 제가 이제 이거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반대로 얘기해보면 왜 그렇겠어요? 현실적으로. 자, 투자할 돈을 내가 받아서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이 스타트업 투자자들은 스타트업을 찾아서 투자할 건데, 자, 어디다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안심되기도 하고 돈을 끌어오기도 할 때 좋아야 되는 포인트는 뭐예요? 먹혀야 돼요. 내가 어디다가 주로 투자를 할 건데, 그러면은 저한테 돈을 주시겠습니까? 또는 그 또 투자 안에서, 그 회사 안에서 대표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저희 여기다가 투자할 건데 투자하시죠라고 했을 때 잘 먹히는 방법, 트렌디해야죠. 요즘에 저기도 투자하던데요, 저 큰 곳에서도 투자하던데요. 이 말이 먹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9배가 딱 성장한다는 얘기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것이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2016년, 2017년, 2018년을 겪으면서 2017년까지는 막무가내로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2018년에 그 장밋빛 희망이 한번 깨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20년을 겪으면서, 주로 이제 2020년 후반 정도를 겪으면서부터 다시금 블록체인이 망하지 않고 서비스 또는 그 구조가 계속해서 영속은 아니지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망하지 않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지난 몇 년 동안 그 집단이 망하지 않고, 망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투자를 해도 저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 좀 시간이 걸리고 나면은 되돌아오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또 되돌아왔을 때 굉장한 급등세, 10배, 20배, 400배 이런 식으로 오르는 모습도 보여주고, 망할 건 망하지만 원래 어차피 이 투자자들은 한 군데 올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한번 이제 좀 묻어놓을 만한데 어차피 여러 군데 하잖아요.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설득이 어느 정도는 되는 구간이 지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여기서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노란색 선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문 보고서에서는 차트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것을 거래하는 금액, 사고 파는 금액이죠. 자, 이게 뒤이어서 설명하겠지만, 이 대체 불가능 토큰은 이제 전산상으로, 컴퓨터상으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거래가 되느냐, 그 금액만 알 수 있으면 이더리움으로 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코인으로 거래도 할 수가 있는 플랫폼들도 있겠지만, 이제 주로 거래되는 암호화폐, 코인의 가격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이 거래 대금이 지난 분기, 즉 2분기 대비해서 이번에 2021년 3분기죠. 여기 밑에 이 3분기가 지난 분기 대비해서 7배, 여기 부분이죠. 2분기부터 3분기가 7배 성장. 쉽게 얘기하면 3개월 만에, 대충 3개월 만에 엄청난 거래 성장세를 보였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의 차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이제 투자하실 때 알아두셔야 되는 게, 거래 대금으로 봤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적은 양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이 블록체인과 NFT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최근에 신산업, 새로운 산업이라고 하면 또 제일 유명한 것도 뭐 있어요? 메타버스. 메타버스죠. VR, SE, BUS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 있고 또 그 관련된 기업이 잘 돼가고 있는지, 적어도 투자 시장에서는 뭘 기준으로 하겠어요? 주가 수익률, 주식의 가격이 오르고 말고 하는 거, 그걸 기준으로 보여주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신산업들을 딱 놓고 봤을 때 메타버스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왜 메타버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아마 나중에 편집 영상으로 만들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링크를 따로 걸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NFT, 대체 불가능 토큰과 메타버스는 세일즈, 마케팅 측면으로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어예요.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 메타버스 기업들이 결국 이런 NFT라는 것에도 관심을 보일 것이고, 블록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상태냐, 어떤 호응을 받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한 게, 여기 밑에 첫째 줄 보시면 그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은 최근에 묶여 있습니다. 뭘로? 미국의 메타 ETF라는 지수가 있어요. 이 지수만 봐도 그 메타버스와 관련됐다라고 얘기하는 대기업들의 주가 지수가 대충 어떤지는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메타 ETF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는 뭐냐면, 이제 전 페이스북이죠. 지금은 이제 메타라고 이름을 아예 바꾸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여러 가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나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서비스 관련돼서 많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기반을 닦을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죠. 그 지수의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러셀 2000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버전의 대기업은 초대기업은 아닌 100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빼고 1000위 바깥에 있는 기업을 딱 세가지고 그 등수 안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지수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메타 ETF에 속하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게 괜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이 메타버스라든지 이 신산업의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었던 게 수익률이 훨씬 좋았다라는 비교를 해놓습니다.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이렇게 수많은 벤처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게, 여러분들 벌써 그래도 한 2016년, 2017년부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 시절부터 쭉 봐왔잖아요. 근데 그냥 블록체인 이렇게만 알아들었고 딱히 이제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 시간 동안 꽤나 발전을 해왔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지켜보다 보니까 되게 가능성이 많네, 잠재력이 많네 라고 생각을 한 걸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 안에서 이 NFT라는 것도 탄생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체 불가능 토큰 NFT라는 것을 보기 전에 우선 그 블록체인이라는 이 근본이 되는, 이 인프라가 되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떻냐라는 것을 짚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원문 보고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줍니다. 현재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1.0, 그리고 블록체인 2.0, 그리고 블록체인 3.0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세대로 나눌 수가 있겠죠. 1세대, 2세대, 3세대. 자, 근데 현재 우리는 이제 블록체인 2.0의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 간의 차이가 뭐냐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 블록체인 1.0 세대, 즉 비트코인이 등장했었을 시대의 세대예요. 블록체인 1.0은 뭐냐면, 화폐로서 그 블록체인 위에서 코인이라는 게 발행이 되고, 암호화폐죠. 그리고 그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그 코인을 주고받고, 즉 우리로 치면은 계좌이체에서 뭔가를 이제 교환도 하고 보관도 하고 어디다가, 그런 것들을 주된 서비스로 만들어 놓은 블록체인. 즉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가 뭐예요? 주고받는 거, 교환하는 거. 또 한 게 뭐? 저장하는 거, 보관하는 거잖아요. 가치 저장, 교환하거나 보관하거나. 그죠? 자, 그러면은 2세대는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류 경제의 발전이랑 그냥 상식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아까는 교환하고 저장하고 했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건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냥 교환하고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서를 쓴다는 건 뭐예요? 자, A라는 게 달성되면 너한테 얼마를 줄게. B라는 조건이 달성되고 C라는 조건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돈을 받을게. 조건이 나열되어 있는 계약서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그 계약서를 이행하거나 강제하거나 하는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상법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교환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규칙을 따르고 조건을 세워서 거래하는 게 생각나요. 그거를 블록체인 위에서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게 블록체인 2세대인 거예요. 계약을 스마트하게 알아서 해주는 기능을 탑재한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이더리움이죠.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워낙 대표적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냥 문자 그대로 알아서 계약을 관리해주는 그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 블록체인 2.0 블록체인 2세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신뢰를 쌓고 여러 가지로 발전해온 것을 보여주는 게 블록체인 2세대니까 우리가 아까 원문에서도 이 애널리스트 분께서 우리는 블록체인 2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자, 하지만 항상 기술 연구는 지금 여기에 머무른다고 해서 멈춰 있나요? 그렇지 않죠. 뛰어난 개발자분들, 뛰어난 이제 투자자분들의 투자를 받아서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께서 지금 개발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실제로 동작은 하고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 3.0입니다. 자, 그럼 3세대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계약서보다 복잡한 게 여러분들 잘 생각이 잘 안 날 겁니다. 더 복잡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집단이 되고 막 계약도 여기서 아까 상법 이런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상법이 왜 등장해요?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계약서만 쓰고 해서 계약서 동작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규정이 필요한 거예요. 계약서를 쓸 때는 어때야 되고 이 계약서가 동작할 때는 어떤 속도로 돼야 되고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누구고 즉 계약서보다 더 외적인 부분에서 수많은 규정, 규칙, 조례, 법 즉 사람들끼리의 합의라는 것 자체를 우리 현실에서는 국가, 지방정부, 특정 집단 회사 이런 거에서 결국 뭐예요? 그 안에서 쓰는 계약서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 계약서를 쓰는 사람들의 행동조차도 조건을 붙이고 규제하도록 만드는 더 큰 집단, 그룹. 그거를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운영하고 만들고 의견을 그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는 나는 내 의견은 이래요 라고 해서 투표를 진행하거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 수많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집단 속 사람들이 집단이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도 사실은 조건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거를 블록체인 위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3세대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 돈을 만들고 돈을 찍어내고 교환, 단순 교환, 저장. 2세대 블록체인 2.0은 그걸 교환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대로 돈이 오고 가고 거래할 수 있고 무언가를 실행시키도록 하는 게 2세대. 자, 거기서 더 복잡한 일. 애초에 계약을 하고 돈을 다루는 그 사람들이 우리 시스템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조는, 우리 집단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의견을 주고받아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발전하고 이러는 그 과정조차도 투표를 하고 이런 것들조차도 블록체인 위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투표 기능까지 이 블록체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저 사람한테 맡긴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돈을 빌려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코인을 맡긴다는 의미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맡긴 돈만큼 지지한다 라고 계산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거래하는 플랫폼에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를 들어서 A 블록체인이라고 합시다. 이 A 블록체인의 운영을 결정할 때 저 사람의 의견은 내가 지지하는 의견이야 라는 거를 그렇게 코인으로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이 구조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은 가장 쉬운 예를 든 거지만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 집단의 의견을 수용하고 합의하고 이런 구조 자체도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을 하자. 블록체인 구조를 만약에 어떤 국가나 정부 부처에다가 씌우면 투표할 때 블록체인 위에서 투표하는 게 다 결과물까지도 다 모두에게 공유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이 한 단어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업계 계신 분들이 다 영어로만 써가지고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정말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보통 정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정해져 있는 집단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갑자기 야 우리 이거 좀 해결하자 이런 문제 좀 해결하자 해가지고 와 모여요. 여러 시청자분들이랑 저랑 같이 야 우린 지식의 격차를 메꾸는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와 모여요. 우리들끼리의 어떤 의사결정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이 조직을 잘 끌어나가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집단이 구성되는 것 자체를 거버넌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회적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 같은 구조가 아니라 사회가 굉장히 자율적으로 여기저기서 집단이 모여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집단 자체를 가리키는 걸 거버넌스라고 해요. 또는 그 현상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약간 그냥 이제 말씀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사용하시긴 하는데 왜냐면 이거 지금 학술적인 정의도 완벽하지 않아요.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약간 사설 집단이 좀 의미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어쨌든 정규화되지 않은 어떤 집단이 모여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본인들이 조직화해가지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형태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거버넌스 현실화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블록체인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제 뭐 투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투명하고 믿을 수 있게 블록체인이 3세대가 만들어 준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뭐가 현실화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모여요. 아무렇게나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모여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막 의사결정할 때 뭐 막 어떤 막 규정집 만들고 막 뭐 어떻게 뭐 소집해야 되고 막 이런 거 만드는 복잡한 과정이 그냥 어떤 블록체인을 사용함으로써 네 거기에 다 가입하셨죠? 자 거기서 우리가 이번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결정 과정과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장부 안에 블록체인 3세대 장부 안에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실시간으로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명하고 블록체인스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막 폰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죠? 그런 식으로 거버넌스 현실화라고 왜 한 거냐면 블록체인 3세대가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는 사회에서 집단이 모여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하려고 했을 때 그걸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믿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블록체인의 특성은 장부가 쉽게 위조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개모임 같은 걸 해도 개모임뿐만 아니라 어떤 사설 집단을 만들었는데 규정집을 지들 마음대로 바꿔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런 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상거래를 포함해서 이 사회 구조 자체의 블록체인이 스며들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3세대입니다. 느낌 되게 다르죠?